21번 다음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한자어를 잘 보면은 거의 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경물치지라는 게 나와요. 경물치지라는 것은 유학에서 그 어떤 말하는 어떤 학습 방법론적인 것인데 자, 치지 그 알매 이르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치양지를 강조합니다. 또 여기 보면 심증리가 나와요. 자, 이것은 바로 양명학에 대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양명학하고 이제 성리학 이것을 많이 이제 대비해서 물어봅니다. 성리학은 이제 그 경물치지를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징은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나서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인데 양명학은 양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양지라 해가지고 양지라는 것은 양심, 타고난 착한 마음이 있듯이 타고난 참된 알미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과 행함을 이제 뭐 선지후행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암과 행함을 일치시켜라. 지행 합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즉리, 자, 성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타고난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세상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양명학은 그러한 타고난 착한 마음을 더 뛰어넘는 그 마음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보통 우리 이제 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바로 이 세상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양지, 심증리 이 두 개만 봐도 벌써 하나 더해서 뭐 지행까지 하면 양명학에 양명학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자, 양명학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따르게 되냐면은 이제 그 주로 소론 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론 계열이고 특히 이제 정제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강화도에서 하나의 학파를 이뤘죠. 강화학파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성리학은 이제 주자학이라고 해서 주자의 이론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론 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리학에서는 이제 군주의 성학이 있어요. 군주가 익혀야 될 그러한 성학으로서 성리학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군주의 역할이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명학은 군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일반 민이 도덕 실천의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좀 보편적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면 일반 민을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제 성학 이것은 주로 이제 임금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제 군, 뭐 사대부 뭐 이렇게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인물성 동일론. 자, 사람과 만물 속 뭐 다른 동물이라든지 이러한 것 중에 그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인간과 인간 외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 같으냐 다르냐 동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른바 유명한 호락 논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노론 사이에서 있던 일입니다. 즉 호론 충청 지역의 인물 성 이론 본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의 낙론은 인물 성 동론 같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예학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요것은 이제 그 노론의 계열에서 보면은 자 율곡 2에서 이제 김장생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김장생이 바로 이 예학을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 아들 김집이 있고 김집에서 송시열, 송준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계보가 그러니까 즉 서인 노론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예를 굉장히 중시했고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또 이들의 하나의 주된 추측이었죠. 그 다음에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이황의 입장이죠. 이황은 양명학에서 굉장히 그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예, 군주의 어떤 그 모범적 태도,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전론을 제시한 사람은 다단 정약용이 되겠죠. 예, 여장의 지휘 아래 여라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받는 것인데, 이 정약용은 이제 근기 또는 뭐 경기라고 하죠. 이쪽 지역에 있던 남인 계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정책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담당 관서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선해청 하면 이거 대동법과 관련된 것이죠. 자, 대동법은 공납의 문제, 그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납이라는 것이죠. 예. 이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즉 공납이라는 것은 가호별로 집집마다죠. 특산물을 걷는 방식인데, 이것을 토지 결수대로 따라서 제일 내기 쉬운 것이 쌀이죠. 예. 쌀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돈으로도 낼 수 있고 포로도 낼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동법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이 있다면은 그 지역 그 도에서 각 군현이 있는데, 군현에 보면은 위로 보내는 게 있고 그 자체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위로 보내는 것을 이제 상납이라고 그러고, 올리지 않고 중앙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들의 경비로 쓴 것을 유침이라고 하는데, 예. 자,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선해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록하던 모든 경납물 수도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봄가을로 한 말은 이제 수령의 공비로 그 지역 유치미로 쓴다는 것이죠. 예. 그 비율은 이제 7대 1이 되겠죠. 예. 자, 농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였다. 그렇죠. 농민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가업별로 갔을 때는 다 내야 되는데, 토지 결수면 토지가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제 부담이 없게 되니까 농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고,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려는 것이죠. 틀렸고, 예, 그 방납의 폐단이라는 것은 관청 서리들이 대신 내주고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그러한 부작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이 특산물은 이제 공납에서 어떤 특산물은 결국 중앙정부의 관습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리니까 이 관습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국가가 지정한 상인이 있습니다. 그걸 공인이라고 하고, 이들이 국가로부터 넉넉하게 공가를 받아서 상품을 주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의 등장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은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다. 공법이라는 것은 이건 전세 제도에 대한 것인데, 조선 전기의 그러한 전세 제도입니다. 세종 26년인 1444년에 마련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연분구동법과, 연분구동법이라는 건 풍경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육동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1결당 20에서 4도까지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던 전세 제도였습니다. 공법 운영과정 문제점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공법의 운영과정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걸로는 농민 부담이 좀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 이전 공법 이전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전세 제도의 개요인 조선 후기에는 인조 12년에 마련된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전세를 정액화시켰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1결당 최하선에 거의 맞춘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갑병 2번이 되겠고요.
23번 다음 서적이 저술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뭐 표류에 안 나봐요. 자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에 따라서 14년 이상 고통스러운 상황부터 벗어나 마타비아 항에 도착했다. 마타비아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이르로서 조선 후기에 표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벨테브레이와 하멜이 있는데, 하멜 같은 경우는 탈출에 성공을 해서 하멜 표류기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7세기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효종 당시 그걸 살펴보면은, 자 서인이 국정을 주도했죠. 왜냐하면 인조 반정으로 이제 서인들이 집권을 했었죠.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서학이 학문으로 들어와 연구되었다. 자 서학은 이제 천주교가 되는데, 이제 이 천주교 교류하는 것이 이제 천주시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주시리가 소개된 것이 이수광이 그 지복유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천주시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수광이 이제 그 광해군 때 그 지복유설을 저술했는데, 그러니까 17세기 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두 차례 전란을 해서 재정이 딸리니까 공명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식을 바치는 납속책, 그래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해서 신분제 변동으로까지 이어졌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자 요거는 15세기 성종 때에 보면은 이제 과부의 재가에 대해서 그러한 금지하는 그런 법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재가한 자의 자식은 과거 응시를 금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국대전에 이제 반영이 되었죠. 예. 재가한 자의 자식은 문과 응시가 금지된다는 거. 예. 그래서 성종 때 이러한 이제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경국대전에 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혼인 후에 바로 신랑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이제 친형제가 조선 후기에 가면 정착이 되고요. 이 반대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류 부가혼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서방 신랑은 그 부인 집에서 머무는 그러한 형태, 마치 그 대릴 사회의 그러한 유풍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송 황제가 비밀이 유실하기를 들으니 너희 나라는 뭐뭐와 접경하여 있다고 하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송이 있다면 당시 우리는 이제 고려인데, 자 송 외에 우리나라 그 대륙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거란과 또 하나는 여진이 있는데, 예, 거란이 먼저 이제 패권을 차지했었죠, 동북아에서. 자 그럼 둘 중에 무엇이냐? 바야흐로 뭐뭐가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로 부르게 하고자 했다. 4대를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진,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그 이자겸 때 그 4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수용했다고 돼 있죠, 고려 인종 때에. 여기 보면 윤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윤간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여진을 정벌하고 있던 셈이니까 도저히 이런 4대 요구에 굴복할 수가 없죠. 자, 이 여진족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복이 되어 여러 차례로 임금께 조공을 바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꾸로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란이 먼저 건국에 대해서 뭐 이제 패권을 차지했지만, 여진은,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윤간 장군이 활약하던
12세기 초까지만 해도 윤관 장군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1104년 숙종 10년 때 변무반을 설치를 건의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예종 3년이 1107년에는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오늘은 한경대 일대. 자, 근데 이제 여진족은 이제 이거 좀 돌려달라고 우리가 이제 터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걸 다시 반환시켜달라고 요구하자. 예, 결국 1109년에 이 동북구성을 반환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6년 후인 1115년에 여진족은 금을 건국을 하고 10년 후에는 요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려에 4대를 요구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겸 등 이런 개경 보수파 세력 등은 집권 세력 등은 4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동북구성의 반환을 연구해서 관철해냈죠. 그 다음에 고려의 화포 공격하면은 화포하면은 최무선이 나오고 진포 대첩 이거 왜구와 관련된 것이죠. 예, 왜구 대첩 왜구를 물리친 거죠. 비단 자기 서적 등을 수출하였다. 실크하면 중국이 유명하죠. 당시 여기는 이제 송이 되겠고 서유와 담판한 후 강동 육주를 넘겼다. 이건 거란이 되겠고 일본 원정기구 정동행성 설치 이거 몽골 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보면 한글 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교재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맹은 못 넘기네. 바로 문맹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겠죠. 우리 말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1930년대 초에 낙후된 농촌을 계몽시키기 위한 농촌 계몽 운동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크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로 나눌 수 있는데 동아일보가 조선어학회 등과 함께 합작을 해서 한글 교재를 이제 보급을 해서 문명을 타파하려는 문자 보급 운동이 일어났고요. 동아일보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농촌에서 뭐 이른바 농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활동을 하게 하는 부나로트 농촌 속으로는 그러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문맹을 타파한다는 것은 글자를 알아야 되겠죠. 야, 이것은 이제 유명한 베이컨의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구호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활 스스로 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산 장려한다 산업을 그렇다면 이것은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죠. 이거 1920년도 초에 이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제 자활 장산 이러한 잡지도 함께 간행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죠. 대구의 그 광문사에 있는 1907년 김광재 서상동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전국적 조직으로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설립이 되었죠. 조선의 고유한 것을 찾아 한국 학술학적으로 체계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학 운동이 되는 것인데 다산서가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정인보라든지 문일평, 안재영 등이 실학의 고전을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 운동을 전개했었죠. 우리 민족의 손으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하는 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역소에서 모금을 추진했지만 일제방해 구체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김을 빼놨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것도 역시 192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되는 화폐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주전동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전동함이라는 것은 고려 중기 숙종 때 화폐를 주주하는 그런 기구란 소리죠. 이것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딱 4개만 아시면 돼요. 먼저 그 활구라는 이제 은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은으로 만든 것이죠. 병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전으로 유명한 것이, 자,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을 보면은 해동통보 바로 나오네요.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면은 조선통보,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세종 이전에 이제 태종 때 보면은 이제 사섬서를 통해서 저화라는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지폐인데 이게 잘 유통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동전으로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조선통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전, 이게 뭐예요? 통보인가? 예. 10전 통보 같은데, 이거 뭐 몰라도 뭐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뭐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평 통보, 이건 뭐 유명한 거죠. 조선 후기 숙종 때 주조가 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이죠. 그 다음에 대동 이전, 대동법과 관련된 대동법에 의해서 이제 돈으로도 이제 돈을 납부할 납부할 수가 있었죠. 쌀 대신. 그래서 뭐 대동 1전, 2전 뭐 이렇게 이게 차례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 대동 2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대 개항기 이후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이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의 수습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진주성이 나오고, 진주목서 홍병원과 경상 우병사 백납신의 비리, 유계춘, 이게 지도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주밀란이 되겠죠. 인술농민봉기 당시 철종 때.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을 했는데, 이때 그 안핵사로 나온 사람이 유명한 박규수고, 박규수가 이 밀란의 원인이 뭐냐?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이 당시 그 진주밀란 당시 이제 삼정이라는 것은 전정, 군정, 황곡이 있는데, 당시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단 황곡이었어요. 자, 황곡을 어떻게 했냐면 파환 기결이라 가지고 환곡 제도를 아예 자체를 폐지하고 결로 돌린다는 건 이제 전세로 전환시킨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1862년이죠. 그 다음에 철종에서 이제 고종으로 왕위가 바뀌게 되죠. 철종이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이것을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전정 같은 경우에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은닉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군정에 대해서는 호포제 또는 이제 동포제라고 해서 양반에게도 군포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황곡과 관련된 것은 이제 사창제를 가지고 그 지역 면민들의 공동 출자에서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는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자. 전정의 문제. 황구청점은, 황구라는 게 그 어린애들도 첨가시킨다. 그 군역 대상자에. 이거는 바로 군역의 폐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창제를 실시하자. 흥선대원군이 사창제, 면민의 공동 출자에서 운영하는 황곡 해결 방법. 동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와 같은 말이고, 이것도 역시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세금을 9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자. 자, 이 총액제로 징수한다는 것은 일종의 연대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9년 단위로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못 내는 게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이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조 때 이후로 이제 그 삼정의 그러한 것이 총액제 형식으로 이른바 이제 공동납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먼저 빠지게 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만이 그 빠진 사람 목까지도 열심히 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좋은 것은 중국 남종 북종 화법을 고루 수행하며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습에 맞춘 새로운 화법이다. 자연을 사신적으로 헤어에 토착을 이뤘다. 이게 바로 진경산수에 대한 설명이죠. 예. 대표적인 사람은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정선의 대표적인 그림 두 가지가 있다. 인왕제색도와 그 다음에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여기 니은이 바로 금강전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일단 니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술과 사상으로 인식된 서양 문화에 대한 반응에서 유리한 화풍이다. 단순히 하나의 기법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조선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도되었으며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서양식 화법. 구직어로 보면은 이제 그 원근법과 이제 사실적 묘사가 굉장히 포인트인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후기에 강세황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강세황의 대표적인 그림이 원근법이 잘 드러나는 영통동구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디귿이 바로 영통동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기억은 김정희의 그런 화풍을 이어받은 흥선대원군의 묵란첩이라는 그런 사군자 뭐 이런 거 난에 대한 그림이죠. 그다음에 니은은 이게 아마 심사정 그림 같은데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산수화가인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리을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자, 하나씩 보세요. 서울에서 보면은 자, 약현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성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뭐 명동성당으로 뭐 알기가 쉬운데 명동성당은 이제 서양식 그 건축 기법을 고딕 양식을 사용하는 뭐 그런 특징이고 약현성당이라는 것은 서울 중림동 서울역 근처죠. 거기에서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익산, 전북 익산 이륵사지 석탑. 석탑쯤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영주, 경북 영주 소수성 백운동 성원이었죠. 원래 이게 바로 1543년 주세붕이 의해서 세워졌죠.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고려시대 목조물 건축물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주심포 양식의 그러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심포 양식 하면 3개 따라다니는데 다 오래됐어요. 이거 말고도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예. 다 고려 말에 이제 나타난 것인데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세기까지 소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동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상원사 동종인데 상원사는 월정사와 함께 강원도 평창에 소재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청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청주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표와 같이 파견된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선조 40년이면은 1607년이 되겠고요. 포로 세환의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이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죠. 조선으로.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1607년. 그리고 순조 11년이 1811년까지인데 이때 약 12차례 정도 이제 보냈습니다. 주로 보면은 무슨 덕천강길, 덕천길종, 덕천가제 등등 덕천 도구가라는 뜻이죠. 막부에 그 바뀌는 교체 새로 막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우리에게 꼭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왕이 바뀌면은 명예 이제 약간 알리러 가듯이 뭐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요. 자, 통신사를 보내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통신사를 보내면서 막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게 됐고 선진국 사진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줘서 국빈 대접을 받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어떠한 것이냐?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조선시대 외교 방침은 4대 교린이라 해가지고 중국 중원을 차지한 명이라든지 청에 대해서는 4대 정책을 펼칩니다. 청은 뭐 강요해서 한 것이지만 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4대로 나아갔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공 외교 쪽으로 나가게 되죠. 뭘 갖다 바치고 우리가 회사품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죠. 교리는 우리가 거꾸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전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물을 받고 뭐 하사품을 주고하는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교린의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여진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뭐 동남아 뭐 여러 조그만 나라들도 가끔 오긴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린 정책의 특징은 바로 이런 당근책으로 교육이 있고 채찍도 씁니다. 말 안 들으면 토벌을 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씩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사전단위 보죠.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자, 이거는 3차 수신사로 즉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일본 측의 어떤 뭐 사절단이라고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영효가 이때 정사로 갔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뭐 깃발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태극기를 사용했다라고 기록은 있지만 그보다 앞서 조미수호 통상 그때 처음 사용을 하고 그 이듬해 1883년 1월에 고종이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 그러니까 이모군란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모군란 한 달 전에 조미수호 통상적을 통해서 태극기가 나왔다고도 하죠. 자,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 이거는 1차 수신사로 갔다 온 사람이 바로 김기수죠. 1876. 일종의 기행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공과 회사, 조공무역, 정초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파행을 하고 그 행선지 종착역은 연경이라는 것이죠. 북경 근처. 자, 이것은 명청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고 대상이 그리고 통신사는 우리가 상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뭐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근대화 업무를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